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지난번에 제가 환율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도 환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 잘 된다.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달러가 이만큼씩 쌓여 있다. 라고 하는 게 원화 환율을 떨어뜨리다가 이게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환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외환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져요. 가령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는데 스페인이 예전에 무적 함대도 갖고 있고 16세기에 스페인이 이제 중남미를 거의 장악했죠. 그러면서 중남미의 고대 문명을 말살시키고 거기서 금은을 대거 끌고 들어왔습니다. 스페인이 부자가 됐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들어온 금은이 스페인의 물가를 끌어올리고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훔쳐온 금은이 전 유럽에 퍼져나가고 거기서부터 스페인이 이제 차츰차츰 기울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것만이겠습니까? 네덜란드 유전이 발견돼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라가 좋아지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경제 위기를 낳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외환시장 환율을 볼 때는 이런 메커니즘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장의 기대나 이런 거 말고 현실을 좀 더 봐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와, 수출 잘 된다. 우리나라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도 좋고 한국이 원화가 강세로 가고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정반대 일이 돌아가고 있었던 경우가 많죠.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눈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동물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제 두 발은 땅에 딛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어느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이게 이제 달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 거기에 주목을 해야지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경전 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왜 여기에 집착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군가가 그 꿈을 이야기를 할 때 달을 가리킬 때 달을 쳐다봐서는 안 되고 먼저 손가락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소년의 꿈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의 균형 감각이라는 걸 갖기 위해서는 와, 이 기업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가 좋으냐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지금 없는 것들 이야기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길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눈만 들어서 하늘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두 발을 땅에 붙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꿈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금융시장에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꿈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금융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두 발이 딛고 있는 이 현실, 이 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야기의 근거가 한 7, 80% 이상이 미국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런 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련 업종들을 찾아요. 미국 주가 올라갔답니다. 찾습니다. 근데 지난 6개월 전, 특히 최근의 경우에, 올해 들어와서 특히 심한 게 뭐냐면,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주,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식시장 5일 열렸는데,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한 날이 2번 있어요.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날이 2번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한국 시장은
하루는 심지어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뭐 큰 폭으로 2%, 3%씩 떨어졌는데 한국은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홍콩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홍콩 주가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한국 주식시장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같이 갈 때도 있고 다르게 갈 때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으면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을 따라가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 한국 주식시장은 중국을 따라갑니다. 지금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중국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면 이 미국과 중국을 한 반반씩 섞어서 한국 시장이 움직였어요. 길게 보면. 근데 짧게 보면 이쪽만 따라가기도 하고 이쪽만 따라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가령 뭐 한국 경제가 중국과 미국에 의해서 반반씩 뭐 절반 정도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출입을 보게 되면 전체 수출입의 한 27%가 중국 본토하고 홍콩입니다. 그 절반인 13%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중국에 수출하는 물건이 중국 내에서 내수로만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가공, 조립해서 다른 나라로 특히 미국 같은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가령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 본토와 홍콩에 수출하는 거 60%가 넘어요. 전체 반도체 수출이. 근데 그게 중국과 홍콩의 소비를 위해서 물론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는 여기서 생산이 돼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우리나라 경쟁력을 한 반반씩 보자라고 하는 식의 생각인데 이렇게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한국 경제에 반반씩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반반씩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보면 실제 현실은 길게 보면 반반씩 반영하고 어떤 특정한 시기, 그게 1년이든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그런 시기에는 한국 시장은 미국만 따라가고 바레스가 돌기 시작하면서 작년 2021년 중순 정도까지는 거의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똑같이 움직였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는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홍콩 시장을 중점적으로 쳐다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뭐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하는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딱 발을 디디고 있는 땅부터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외환시장, 제가 외환시장 말씀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길게 보면 환율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옆에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글로벌 달러화 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1970년부터 증권을 했는데 지금 50년 동안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일 때도 있고 약세일 때도 있고 뭐 80년대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달러화가 상당히 큰 폭이 강세였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2000년대 달러화 약세를 갔다가 지금은 또 달러가 강세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1997년에 외환위기 때 뭐 2,000원까지 가고 환율이 그 전에 800원대, 600원대, 800원대에서 이제 환율이 크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난 한 20년 동안 보게 되면 뭐 1,000원에서 많이 가면 1,500원인데 대충 한 1,2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나라가. 동화 가치가 엄청나게 절상되는 것도 가령 옛날 그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그런 나라들이 갑자기 이제 뭐 부자가 되고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가는 것도 그 나라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을 붕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갔던 거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게 나빠진 것도 뭐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이 근면하고 소비와 저축을 균형 있게 할 줄 알면 그리고 그 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번 돈을 해외로 다 안 빼돌리고 국내에 재투자를 하고 하면 가격이 낮아졌잖아요.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기업들이 수출도 많이 하고 하면서 다시 이게 통화 가치가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환율로 따져보면 원화 환율이 막 1,500원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엄청 잘하겠죠.
그럼 다시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서 다시 원화 환율이 내려오는,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원화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로벌 달러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보통 이제 다른 어떤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환율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건 유로화. 유로화가 한 57%, 엔화 뭐 한 13%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운드,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 큰 규모의 선진국들에 대해서 US 달러는 지금 강세 국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이 경제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얘들도 금리 제로, 미국도 금리가 제로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얘네들은 금리를 안 올릴 겁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달러 강세 가면 이쪽 유로나에는 통화 가치가 약세로 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 물가도 좀 올라가고 경제도 좀 수출해가지고 좋아지기를 기대해서 금리를 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다 보면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달러가 글로벌하게 약세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율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한국 원화 환율이 얼마나 글로벌 달러화를 따라가고 있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영향력을 같이 보자. 주식시장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한동안은 미국만 따라가다가 또 한동안은 중국만 따라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외환시장에서는 다르겠습니까? 근데 외환시장에서는 훨씬 더 중국 위안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2010년 이후로 그려놓은 건데, 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글로벌 달러화예요. 유로나 엔에 대해서 달러화는 계속 강세로 가죠. 환율로 따져보면 달러가 강세면 한국 원화 환율도 뭐 1,1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단 말이죠. 근데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괴리가 꽤 큰 괴리가 지금 발생해 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움직여요. 중국 위안화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특히 그림을 잘 보시면 2015년이 있는데, 그때 글로벌 달러화하고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원화하고 괴리가 꽤 있었죠. 글로벌 환율 전쟁한다고 하면서 한국 원화 환율도 막 올라가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뭐 유로도 약세, 엔도 약세, 뭐 한국 원화도 약세로 가자, 뭐 이럴 때인데, 근데 이 변동성 심하게 막 치고 올라가다가 결국 중국 위안화 환율이 안 올라가니까 거기서 막혀버립니다.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환율을 이야기할 때 글로벌 달러화가 어제 뭐 강세였고 지난주 뭐 약세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말이 맞을까요? 이렇게 괴리가 심한데? 그렇진 않겠죠, 그죠? 중국 위안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중국 위안화 영향이 강하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큰 무역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환율이 뭐 이렇든 저렇든 움직이게 되면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생깁니다. 가령 중국 위안화는 가만히 있는데 한국 환율이 막 올랐어요. 지금 같은 경우인데, 지금 이제 중국은 자국의 물가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수천 년간의 트라우마예요. 수천 년간의 트라우마. 왜냐하면 우리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렇게 다당제 국가에서는 뭐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건 민생 문제죠, 그죠? 민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막 커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위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번 선거에서 여당을 떨어뜨리고 야당한테 표를 줍니다. 너희들이 권력을 잡고 한번 바꿔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 집권 여당이 권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년 동안의 정책이 잘못됐다. 민주당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라는 게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4년 만에 있는데 그 2년째 되는 해, 올해 11월 달에 있는 선거를 중간 선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다당제가 아니에요. 공산당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민생 문제에서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시스템을 공격하고 들어가요. 선거로 당을 바꾸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물가 문제는 정말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서 성장 안 해도 좋아요.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1번입니다. 물론 물가와 성장을 같이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밖에 못 잡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은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물가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성장률 정도면 연간으로 한 3%대까지 GDP 성장률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경기 부양책을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물가 문제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당제 국가에서는 이 소비자, 이 사람들의 민생 문제, 물가 문제 정말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글로벌 달러가 약세다. 야, 이럴 때 중국 위안화 환율도 좀 끌어올려가지고 수출 늘려보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물가를 위해서 환율을 잡아놓고 있는 중이죠. 근데 한국의 원화가 글로벌 달러를 따라서 한국 원화 환율이 1200원, 1300원 올라간다고 1400원 올라간다고 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중국에 수출되는 물건이 가격이 이 원화 베이스로 한다고 한다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좋은 거는 있을 겁니다.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거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값싼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니까. 중국 위안화 환율이 한국 원화보다 강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물가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죠. 한국에서 수입품이 좀 가격이 싸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민생 물가를 얼마나 떨어뜨리겠습니까? 거의 조금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내에서 자원 배분 문제를 낳습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워낙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 환율이 바뀌게 하도록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글로벌 달러가 강세다라는 이유로 이 관계가 바뀌는 거를 중국이 원하지를 않죠. 그래서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은행하고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년 연장을 했는데 미국은 작년 연말에 이제 통화 스와프를 끝냈죠. 하지만 중국은 5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서로 믿고 환율 가지고 두 나라 경제에 문제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위안화와 동떨어져서 한국 원화가 달러화를 따라서 가는 거를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0원대 환율이 지난주 말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저 달러화 가는데 우리도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수출입이나 경제관계, 매크로하게 맺고 있는 경제관계로 볼 때 우리로서도 중국 위안화하고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환율이 상승하는 걸 지금 막고 있는 중국 위안화 환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환율 상승하는 걸 막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려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물가 이제 됐고 물가 문제는 이제 해결했고 그러면 성장을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올해 가을에 중국이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있는데 계속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걸 방치해 둘 수는 없어요. 민생이라고 하는 게 물가만 잡는다고 민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용도 해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성장률이 옛날처럼 6%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부터 일단 안정시켜 놓고 가을이니까 이제 봄이나 여름 정도는 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물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부양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게 중국으로서도 유리합니다. 수출에 유리하고,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공장들이 이제 쫙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럼 경제가 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확실히 커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중국도 위안화 환율이 좀 올라가도록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환율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꿈에서 깨어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나눠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들어와서는 내가 듣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과거에 어땠느냐, 지금 어땠느냐, 그리고 누가 달을 가리키거든 손가락부터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 달을 가리키지? 내가 저 멀리 보게 한 다음에 내 주머니를 털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볼 게 아니고 손가락부터 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달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환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주식 이야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도 했고, 우리가 너무 미국 이야기만 하고, 왜냐하면 그게 쉽거든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중국 이야기는 뉴스도 안 나와요. 어려워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미국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도 우리가 글로벌 달러왕 이거 말고 중국 위안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